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가 한국 덕분에 세계 1등이 됐다고? 1990년대 초 유럽 한복판에 존재했지만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심지어 당시 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조차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곳에 투자하는 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자살 행위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 세계 1위라는 경이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기적의 도화선이 된 장본인이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한국과 이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무시와 조롱을 환호로 바꾼 그들의 스토리. 지금 그 충격적인 서막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렐 노바크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2004년에 저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가장 말단 협상관이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시당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한국인들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한국 기업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광장은 환호 대신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쪼개진 이른바 벨벳 이혼의 날. 말은 평화로운 이별이었지만 실상은 잔인한 버림이었습니다. 카렐, 저들의 표정을 봐. 마치 귀찮은 짐덩어리를 떼어낸 표정이지. 당시 제 선임 협상관이었던 야코프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격인 체코는 서유럽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과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를 챙겨 화려하게 독립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을 비롯한 서구 자본은 기다렸다는 듯 체코로 몰려들었죠. 그럼 우리 슬로바키아에 남겨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험준한 타트라 산맥과 끝도 없는 감자밭, 그리고 구소련 시절에나 쓰던 녹슨 무기 공장들이 전부였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무기 수요는 사라졌고 공장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률은 20%를 돌파했고 거리는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감자나 캐면서 서유럽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게 우리 운명인 걸까? 저는 절망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유력 경제지들은 슬로바키아를 향해 유럽의 병자, 회생 가능성 제로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철저한 왕따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시 기술의 일본이라 불리며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거대 자동차 기업 조사단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리나젤리네 지역의 붉은 흙먼지 날리는 도로에 내렸을 때 조사단장의 얼굴에 비친 건 기대감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단장님, 이쪽 부지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용수와 전기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하자 일본인 단장은 제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먼지 낀 펜스를 훑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노바크 씨. 자동차 공장은 진흙탕 위에 짓는 게 아닙니다. 도로도 없고 숙련된 기술자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전력망도 없군요. 이런 곳에 첨단 설비를 들여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린 이미 체코와 헝가리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한 세단을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뿌연 먼지와 함께 짓밟힌 우리의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지을 수 없다. 상식적인 말이었지만 그들에겐 우리를 도와줄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국가 부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젊은이들은 살기를 찾아 독일로, 오스트리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제가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외교부였습니다. 카렐, 지금 당장 공항으로 나가.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있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나라 사람들이 직접 오겠다고 연락이 왔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는 생소했던 이름, 대한민국.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미친 존재감으로 부상하던 그들이 슬로바키아라는 버려진 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국가를 통째로 개조해버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 조사단이 떠난 뒤 슬로바키아 정부 청사의 분위기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야. 체코는 폭스바겐을 잡았는데 우리는 감자나 캐야 한다니. 냉소적인 목소리들이 복도를 채웠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유럽 현지 생산 기지인 프로젝트 킴 프로젝트 KM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령처럼 날아들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절박한 생존 게임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검토하던 최종 후보지는 딱 두 곳이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우리 슬로바키아였죠. 카렐, 냉정하게 생각하자고. 이건 승부가 안 돼. 제 사수인 야코프가 지도를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보다 인구가 8배나 많아. 내수 시장이 탄탄하고 땅은 평평해서 공장 짓기도 쉽지. 무엇보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들어가 있어 검증된 땅이야. 반면 우리 슬로바키아는 산은 높고 길은 좁고 가진 건 오기뿐이잖아.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폴란드의 압승이었습니다. 기아 내부에서도 위험 부담이 큰 슬로바키아보다는 안정적인 폴란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실무 협상단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하던 날, 당시 우리 총리였던 미콜라시 줄린다는 실무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명운을 건다. 체면 따위는 버려라.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심장을 보여줘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들의 눈빛은 일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노동법, 전력망, 물류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한국 측 임원들의 미간이 찌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줄린다 총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측 단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국가의 수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로도 부족하고 공장 지을 평지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굶주리고 있고 청년들은 조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땅을 원하면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금이 문제라면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만약 산이 가로막아 공장 앞까지 고속도로를 낼 수 없다면 우리 국민이 삽을 들고서라도 산을 뚫어 길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통역을 거쳐 이 말이 전달되는 동안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제안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한 민족의 처절한 SOS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한국의 정몽구 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실무진들은 여전히 폴란드를 강력 추천하고 있었죠. 회장님, 슬로바키아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물류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보내온 백지 위임장과 총리의 호소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은 누구나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들의 간절함이 우리의 뚝심과 만나면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거다. 슬로바키아로 간다. 2004년 3월, 기아가 폴란드가 아닌 슬로바키아의 북부 시골 마을 질리나를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 순간 슬로바키아 전역은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짧았습니다. 유럽의 언론들과 이웃 국가들은 이 결정을 보고 비웃음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미쳤다. 거긴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감자 농장이나 해야 할 땅이다. 현대기아는 3년 안에 파산해서 철수할 것이다. 인프라 하나 없는 산골에서 차를 만든다는 건 망상이다. 특히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무모함이 자멸을 부를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조롱 섞인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공장 부지인 질리나에 처음 태극기가 꽂히던 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름만 공장 부지일 뿐 사실상 잡초와 흙먼지가 가득한 황무지였습니다. 비라도 오면 장화를 신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진흙탕이었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건설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정장이 아니라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김 반장이 저에게 다가와 투박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카렐 씨, 여기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 땅입니까?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합니다. 김. 보시다시피 아직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일본인들은 여길 보고 자살 행위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김 반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안전모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타트라 산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는 걸 있게 만드는 대선수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카렐 씨, 이제 잠은 다 잤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불꽃놀이가 시작될 테니까.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십 대의 포크레인과 조명탑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밤새 잠도 자지 않은 한국인들이 얼어붙은 땅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인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날 시간에 한국인들은 이미 하루의 절반을 산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의 건설 상식으로는 최소 4년이 걸릴 규모의 공사. 한국인들은 이 불가능한 일정을 18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렐, 저 사람들 정말 미친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신기술이라도 있는 거야? 제 사수 야코프가 2004년 겨울 질리나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듯 물었습니다. 그의 슬로바키아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와 사람 키만큼 쌓이는 폭설. 유럽의 건설 상식으로는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봄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식을 거부하고 있었죠. 현장 입구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D-365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한국인들이 선언한 완공 기한이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날씨에 콘크리트를 치겠다고 치는 족족 얼어 터질 텐데. 한국인들은 물리 법칙도 무시하는 모양이군.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땅이 바위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포크레인 날이 부러져 나갔고 믹서 트럭 안에 콘크리트가 굳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인부들은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카렐 씨, 이건 안 됩니다. 봄에 다시 합시다. 기계가 버티질 못해요. 저는 한국 측 현장 소장인 강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슬로바키아 인부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자연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멈추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자 강 소장은 꽁꽁 언 손으로 도면을 말아 쥐더니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카렐 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전쟁터 폐허 위에서도 공장을 지어 올린 사람들입니다. 땅이 얼었으면 녹이면 되고 눈이 오면 치우면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불합리한 겁니다. 그날 밤 진리나 들판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수십 대의 대형 열풍기와 온열 장치를 배치했습니다. 심지어 땅을 녹이기 위해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해 빙판을 녹여냈죠. 밤새도록 굉음과 함께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불의 도시가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깬 마을 주민들은 창밖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밤새 불장난을 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건 불장난이 아니라 얼어붙은 한 국가의 운명을 녹여내려는 사투였습니다. 처음엔 잠도 안 자는 로봇 같다 하며 냉소적이었던 슬로바키아 인부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현장에 나와 눈을 치웠고 가장 춥고 위험한 곳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하 15도의 강풍 속에서 철근을 나르던 슬로바키아 청년. 토마 씨가 추위에 몸을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한국인 반장 한 명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국물에 컵라면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매워도 몸은 확실히 따뜻해질 거야. 서툰 영어로 건넨 말이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토마 씨는 생전 처음 보는 매운맛에 기침을 하면서도 국물까지 들이켰습니다. 그날 이후 슬로바키아 인부들 사이에는 기이한 유행이 번졌습니다. 한국인들처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쉬는 시간에 믹스커피와 라면을 나눠 먹으며 빨리빨리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카렐, 저들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야코프를 비롯한 슬로바키아 공무원들도 변했습니다. 인허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타임이라 불리던 느긋함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슬로바키아의 간절함이 거대한 시너지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황무지였던 진리나 평원에는 축구장 수십 개 규모의 거대한 공장 외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럽연합 이후 조사단과 일본 자동차 회사의 스파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지난달에 왔을 때만 해도 기초 공사 중이었는데 어떻게 벌써 도장 공장 라인이 깔린 거지? 한국인들은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 일본 조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자살 행위라며 비웃었던 그 진흙탕 위에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자동차 생산기지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공장 완공을 알리는 마지막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하늘에선 축포가 터졌고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강 소장과 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강 소장의 투박한 손바닥에는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카렐 씨, 봤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지어진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우리 조국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뒤 뚝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장은 우뚝 섰지만 세상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지었겠지. 하지만 어제까지 감자나 캐던 슬로바키아 농부들이 저 정밀한 로봇들을 다룰 수 있겠어? 불량품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지. 서유럽의 자동차 명가들은 여전히 우리를 값싼 하청 기지 정도로 취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온 수백 대의 최첨단 자동화 로봇들은 마치 외계의 기술처럼 생소했거든요. 현장에 투입된 슬로바키아 청년들의 눈에는 호기심보다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마스터 엔지니어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로바키아 청년들을 붙잡고 하루 10시간 넘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몰아붙였습니다. 볼트 하나를 조이는 각도, 용접, 불꽃의 색깔 하나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시라는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카렐, 저 한국인 반장님은 너무 독해. 손에 물집이 잡혔는데도 멈추질 않아. 우리가 무슨 로봇인 줄 아나 봐. 현장 연수생이었던 청년 루카스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한국인 교육 책임자였던 최 명장을 찾아가 슬쩍 물었습니다. 최, 조금만 살살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은 이런 속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최 명장은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카렐 씨, 이 아이들은 지금 단순히 차를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가 유럽 도로를 달릴 때 사람들은 슬로바키아 놈들이 만든 게 그렇지 뭐라고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비웃음을 환호로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이 친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드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슬로바키아가 삽니다. 그 진심이 전달되었을까요? 투덜대던 청년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선배들의 땀방울을 보며 그들은 스스로 작업대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로봇팔의 궤적을 연구하고 한국어 단어를 메모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감자 캐던 손이 서서히 정밀 기계를 다루는 손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첫 양산차 출고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갑자기 비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메인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충돌로 도장 라인과 조립 라인의 동기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시스템 다운, 모든 로봇이 멈췄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과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올 텐데 라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기술진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역시 우린 안 되는 거야. 너무 서둘렀어. 절망적인 분위기가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안 되면 수동으로라도 잡는다. 전 부서 밤샘 대기. 최 명장과 한국팀은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밤새 제어반을 뜯어 고쳤습니다. 슬로바키아 청년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선배들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 함께 렌치를 들고 라인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48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처럼 라인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고식 당일 오전, 컨베이어 벨트의 끝에서 환한 전조등을 밝힌 첫 번째 차량, 시드C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진 보니 뒤로 화려한 꽃가루가 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시동을 걸자 웅장한 엔진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카렐, 우리가 진짜 차를 만들었다고. 루카스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제 어깨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최 명장과 한국 엔지니어들도 그제야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참아왔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유럽 전역으로 타전되었습니다. 한국인과 슬로바키아인이 늪지대에서 꽃을 피워냈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조롱하던 서유럽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차는 단순히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한 민족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자마자 이번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 기업들의 거센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차는 5년 타면 망가지는 소모품이라는 악의적인 마케팅이 유럽 시장을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차, 시드는 출고되었지만 유럽 시장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슬로바키아산 한국차, 3년만 타봐라. 문짝이 덜덜 떨릴 거다. 감자 농사짓던 손으로 만든 차를 어떻게 믿나? 이 냉혹한 비웃음 앞에 한국 경영진은
전 세계 자동차 역사상 유례없는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바로 7년 무상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승부수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7년 보증이라니요? AS 비용 때문에 회사가 거덜날 겁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데 누가 우리 차를 사겠나? 슬로바키아 친구들의 손기술을 믿어라. 못 믿겠다면 믿게 만들 품질을 가져와라. 그날 이후 진리나 공장은 거대한 품질 수용소로 변했습니다. 한국 마스터들은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을 한 명씩 붙잡고 도끼를 뿜었습니다. 나사 하나가 풀리면 슬로바키아의 미래가 풀리는 겁니다. 다시 조이세요. 현지 엔지니어 루카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지독했어요. 완성된 차를 다시 분해해서 아주 작은 소음 하나까지 잡아냈죠.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들의 눈에서 우리 조국을 무시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노동자가 아닌 장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독일의 유력 자동차 매거진이 주관한 10만 개인 내구도 테스트에서 터졌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와 기아차를 나란히 세워놓고 극한의 환경에서 달린 뒤 엔진을 통째로 분해해 마모도를 측정하는 잔인한 시험이었죠. 일본 엔지니어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차는 5만 킬만 넘어도 엔진 오일이 셀 거다라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던 날 유럽 자동차 업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구도 1위, 기아. 마모도 거의 제로. 독일 심사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등 몇 번이나 수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일본 차보다 슬로바키아 진흙탕 위에서 한국인과 현지인이 밤새워 만든 차가 더 정밀하고 튼튼했던 겁니다. 7년 보증이 허세가 아니라 자신감이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시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반면 슬로바키아를 진흙탕이라 무시하고 떠났던 일본 기업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인근 국가에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구축해놓은 견고한 부품 공급망과 숙련된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의 한국식 근로의식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카렐, 저기 봐요. 일본 조사단이 타고 왔던 그 모델이 우리 차 뒤를 쫓아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루카스가 테스트 트랙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유럽의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슬로바키아 경제 수치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정신이 한국인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나 공장의 성공은 슬로바키아의 국가 위상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감자를 캐던 청년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로봇을 다루는 하이테크 엔지니어가 되었고, 슬로바키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유럽의 호랑이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2010년대 후반, 우리에게 예고치 않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디젤 게이트가 터지며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 이후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카렐, 소문 들었어. 독일 본사에서 압박을 넣어서 기아가 슬로바키아 공장을 접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인건비가 더 싼 제3국으로 옮긴다는데 이게 정말이야? 퇴근길에 만난 루카스가 제 옷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 전 느꼈던 그 절망적인 공포가 다시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브라티슬라바 시내와 진리나 거리에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 준비를 한다. 이미 경영진들은 짐을 쌌다는 식의 가짜 뉴스들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죠. 실제로 유럽의 경쟁 기업들은 이 틈을 타 슬로바키아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한국 차는 이제 끝났으니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겠다. 한국 기업을 내보내고 우리에게 부지를 넘겨라.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극에 달했던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리나 시청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든 것입니다. 처음엔 한국 기업에 항의하는 시위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광장 중앙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가지 마세요. 당신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서툰 발음으로 한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장을 지으며 흥얼거리던 아리랑과 사랑으로 같은 노래들이었죠. 광장에 모인 은퇴한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은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건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 밥상에 빵을 올려준 당신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광경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 앞에 일이라는 인간적인 가치가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전 임직원이 숙연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후 한국 기아차 본사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로바키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나 공장을 유럽 전기차 생산의 핵심 허브로 격상시키기 위해 수조 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의 손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루카스와 현장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카스는 제게 말했습니다. 카렐, 이제 알았어요. 한국인들은 비즈니스만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러 온 거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떠날 때 우리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지만 한국인들은 위기 때 우리 손을 더 꽉 잡아주네요. 위기를 겪으며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 청년들에게 한국어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시내의 한 식당은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명소가 되었고 현지 마트에는 김치와 고추장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단순히 물건을 팔아 돈을 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영혼까지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증명된 이 한국식 성공 방정식은 이제 유럽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국가 개조의 마스터키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단유브강의 기적은 유럽 전역을 넘어 전 세계 국가 수반들의 책상 위에 보고서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과거 슬로바키아를 무시하며 한국 기업의 진출을 미친 짓이라 조롱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가장 크게 동요한 것은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주변국들이었습니다. 카렐, 요즘 우리 정부 청사에 외국 귀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아나? 어제는 폴란드 장관이, 오늘은 헝가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줄을 서고 있어. 그들이 묻는 건 딱 하나야.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었느냐는 거지. 야코프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새로 그려주고 국민의 패배감을 자부심으로 바꿔주는 국가 개조의 마스터로 추앙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브콜은 전방위에서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과거 기아차 유치 경쟁에서 슬로바키아에 패했던 폴란드였습니다. 그들은 슬로바키아의 성공을 보며 뼈저린 후회를 했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한국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슬로바키아보다 더 큰 땅과 더 많은 인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제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우리 땅에 심어주십시오. 폴란드의 간절함은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의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자동차의 심장을 만들었다면 폴란드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심장인 배터리의 메카가 된 것이죠. 뒤를 이어 헝가리는 삼성 SDI와 SK온을 유치하며 K배터리 삼각 동맹을 완성했습니다. 유럽의 중동부 지역이 통째로 한국의 기술 영토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 곳마다 도로가 뚫리고 전력망이 현대화되며 대학에는 한국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구로공단과 울산에서 일궈냈던 그 압축 성장의 DNA를 전 세계에 이식하는 일종의 K마셜 플랜이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고갈 이후의 미래를 고민하던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졌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없었죠.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도 써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건만 팔고 떠날 뿐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우리 국민과 함께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보았듯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모래바람을 맞으며 미래를 건설해줄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UAE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난 중동의 관료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원전 기술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이 전수해주고 함께 운영해준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진출 이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IT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자원을 약탈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려 할 때 한국은 그 나라의 국민을 교육하고 함께 공장을 세우며 우리도 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카렐, 요즘 한국을 보면 마치 전 세계의 경제 주치의 같아. 병든 산업을 진단하고 가장 정교한 기술로 수술을 집도해서 다시 펄펄 뛰게 만들잖아. 야코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KOREA라는 글자는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는 것이 그 나라 엘리트들의 자부심이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 세상. 하지만 이러한 영광 뒤에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타국 땅에서 향수병을 견디며 밤새 불을 밝혔던 이름 모를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의 열정에 감화되어 함께 땀 흘린 현지인들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은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슬로바키아라는 작은 불시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왜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지 그 가슴 벅찬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진흙탕뿐이던 진리나의 황무지에 처음 태극기가 꽂히던 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바람에 펄럭이던 그 작은 깃발이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성공의 이정표가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죠. 이제 슬로바키아의 심장은 한국의 엔진으로 뛰고 있으며 그 혈관 속에는 대한민국이 전해준 도전과 열정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한번 진리나 공장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추위에 떨던 청년 루카스는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수석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 입구에 나란히 걸린 슬로바키아 국기와 태극기를 바라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카렐, 가끔 퇴근길에 이 깃발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효율을 말했고, 일본인들은 불가능을 말했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말해줬죠.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기술과 가장 든든한 형제인 한국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뤄낸 진짜 국격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자동차를 많이 수출해서 얻은 명성이 아닙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하거나 시장을 종속시킬 때 한국은 그 나라의 국민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성공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가난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어본 민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대한 연대였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를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스타일은 표준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독일차를 추월하고 중동의 사막에 원전의 불을 밝히며 동남아의 정글을 최첨단 IT 단지로 바꿔놓는 대한민국의 저력.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가라. 그들은 당신의 나라를 단순히 고객이 아닌 동반자로 대우할 것이다. 이러한 찬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독일의 지하 탄광에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그리고 구로공단의 열악한 창고에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피땀 흘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이 물려주신 하면 된다는 무서운 정신력이 슬로바키아의 얼어붙은 땅을 녹였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대안의 품격이었습니다.